근사한 카페에서 민닌 성희와 은호,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성희의 갤러리 프로젝트 건으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성희는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뤘음을 사과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은호는 담담히 받아들이며 자기 또한 여러 일로 바빴다고 대꾸합니다. 성희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내놓습니다. 회화 작가 2명, 문구나 리빙 제품 디자이너 1명, 총 3명이 함께하는 스튜디오 구상입니다. 금속공예는 매력적이지만 소음 문제와 공간의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은호는 혹시 작가님들이 작업하시는 환경을 노출해 보는 건 어떠세요? 유리로 칸막이를 하더라도 작가들의 작업 환경을 보는 것 자체가 매력적일 것 같아서요. 라고 답합니다. 그건 후보들 의견을 들어야죠. 몰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리빙 디자인 쪽은 오픈도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성희가 이어갔습니다. 그럼 후원해 주실 아티스트 분들을 정하는 게 먼저겠네요. 이에 성희는 그 전에 스튜디오 느낌을 먼저 찾아볼까요? 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은호와 성희는 근처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은호가 갤러리 입구에서 둘러보며 복잡하지 않으면서 간결하고 또 따뜻하네요. 라고 하자 성희는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딱 그랬는데. 마침 매장 중앙에 놓인 작품을 발견한 은호가 유리공예 작품 앞에 멈춰서고 어느새 성희도 나란히 서서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해요? 공간에 배치했을 때 매력적인 느낌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게 끌리듯 왔네요. 이쪽으로. 네, 아름답네요. 근데 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알아채 볼게요. 현장에 같지는 않고 연애는 안 한다고 했으니 멜로는 아니고. 근데 왜 지 실장님 눈이 힘겨워 보이지? 아니면 혼돈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보이네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너무 집중을 못했나요? 무슨 그냥 내 눈에 보였다는 거지. 제가 요즘 미워하는 사람, 저한테 잘못한 사람, 제가 딱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보통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이면 좀 후해지는 편인데 이번엔 그게 잘 안 돼서 좀 힘든가 봐요. 그럼 후하게 대해줘요. 그냥 모질게 하는 게 힘든 사람이다. 엿속까지 미워할 순 없는 사람이네. 성희가 매장 점원을 향해 저기요. 라고 손짓합니다. 은호가 좀 전에 눈여겨보았던 유리공예 작품을 산 쇼핑백을 성희가 은호에게 건네자 은호는 손사래를 치며 정말 됐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너무 과해요. 라고 거절하려 했습니다. 과한 줄 어떻게 알아요? 가격표도 안 붙어 있었는데 저 이 작가님 알거든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용기예요. 힘내라는 말보다 물건이 더 힘이 될 때가 있죠. 이거 받고 예전에 은호 씨처럼 기운 차렸으면 해요. 원래 선물은 주는 사람이 더 기쁘다잖아요.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희와의 미팅을 마친 은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합니다. 자전거를 타던 어르신이 갑자기 모퉁이를 돌던 차량에 놀라 쓰러졌는데 가해 차량은 멈추지 않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한 시민이 소리를 지르며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쫓아가고 은호는 잽싸게 몸을 날려 도주 차량 앞으로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이미 은호의 가방과 쇼핑백은 길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뺑소니입니다. 당장 내리세요. 운전자는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내가 봤어? 증거 있어? 은호는 단호히 외칩니다. 블랙박스에 다 찍혔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져 계십니다. 당장 내리세요. 주변 운전자들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나섭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고 누군가는 다가가 노인을 부축합니다. 긴박한 공기 속에서 은호는 목청을 높입니다. 빨리 내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져 계십니다. 그 순간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성희의 표정이 굳습니다. 차 안에 앉아있던 그녀는 자신이 은호에게 선물해준 유리공예 작품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깨지고 은호는 은호대로 차도 가운데에서 고함을 치며 차량을 막아서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서는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립니다. 한심하기는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깨진 유리 조각 위에 남은 빛은 차갑게 반짝였지만 지은호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 스친 상처보다 마음에 새겨진 죄책감이 더 무거웠습니다. 고성희가 건넸던 선물, 유리공예 작품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늘 정직했고 정직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모르는 척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내가 왜 또 오지랖을 떨었을까? 하지만 타이밍은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프로젝트 준비는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후원사와 작가들을 조율하며 전시 공간에 큰 그림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깨진 선물을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은호는 몇 번이고 고민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게 식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나니 손가락 끝에 남은 유리 조각의 미세한 상처가 뒤늦게 따끔거렸다. 은호는 쇼파 등받이에 기대어 가방에서 쇼핑백 조각을 주섬주섬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다. 깨진 조각은 작은 별처럼 빛났다가 어둠 속으로 금세 가라앉았다. 그 빛의 궤적이 눈꺼풀 밑에 남아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 가능한지 연락 올 수도 있대요. 모르는 번호, 그리고 화면 맨 위에 조용히 떠 있는 이름, 고성희. 한참을 망설이다가 은호는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해야 한다. 지금은 아니다. 생각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당겼다. 결국 전화 대신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깨진 조각 하나를 넣었다. 다음에 얘기하자. 핑곗거리 같았지만 그 한 조각은 최소한 도망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다음 날 오전, 카페, 오픈 준비로 분주한 시간,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김이 났고 유리문 너머 초가을 햇살이 단정하게 깔렸다. 수정이 카운터 위에 메뉴판을 세우다 말고 은호를 바라봤다. 야, 너 턱선으로 밤새 고민한 티 난다. 얼굴이 그렇게 말하니? 응. 그리고 팔뚝. 긴장하면 컵 닦는 속도가 2배거든. 지금 5배야. 은호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어제 일이 좀 있었어. 돈. 아니, 뺑소니. 내가 막았고, 그건 정리될 것 같아. 문제는 선물. 수정이 눈을 크게 떴다. 설마 그 유리공예? 응. 깨졌어? 헉. 이건 대사가 아니라 비명인데. 수정이 숨을 들이켰다가 희한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근데 왜 너 얼굴이 더 깨져 있어? 선물 준 사람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게 이 사장님이야. 수정은 허공에 커피 스푼을 들고 멈췄다. 고성희? 응. 하. 그녀가 스푼을 내려놓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왔다. 2가지 길. 하나. 바로 말한다. 2. 대신할 무언가를 찾는다. 근데 너 성격상 2번째는 미봉책에 불과. 결국 첫 번째로 갈 거야. 알아. 근데 타이밍이란 건 대부분 지금 말 안 하려는 사람의 변명일 때가 많아. 진짜로 타이밍이 중요한 건 청혼이랑 깜짝 파산뿐이거든. 수정이 입꼬리를 올렸다가 바로 표정을 거두었다. 근데 너 솔직히 왜 그 선물에 마음이 그렇게 붙었어? 용기라고 했거든. 이건 선물이 아니라 용기라고. 그 말이 어젯밤엔 깡통처럼 둔탁하게 울렸는데 막상 깡통을 벌려보니 안에 불이 들어 있었어. 멋있다. 오늘 문 닫자. 우리 둘이 시나리오 쓰러 가자. 장난치지 마. 은호가 웃었다. 근데 오늘 오후에 현장 미팅 잡혔어. 파티션 동선 체크. 좋아. 오전에 갔다 와. 그 전에 유리 작가한테 연락해봐. 복원이 가능한지. 아무리 봐도 그냥 죄송합니다 보단 죄송하고 이렇게라도 복원해봤습니다가 너다운 해명일 듯. 유리 복원. 은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금속은 금속처럼, 유리는 유리처럼, 금박으로 상처를 드러내는 법도 있고 불로 다시 이어붙이는 방법도 있대. 상처 그대로 아름답게 남기는 기술. 흰츠기. 은호가 중얼거렸다. 근데 유리는? 찾아봐. 유리에 금도 있을지. 점심 무렵 은호는 유리공예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3층. 유리 조각들이 조심스레 눕혀져 있었다. 작업대 뒤에서 짧은 머리의 여성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어제 갤러리에서 제 작품 앞에 한참 서 계시던 분이죠? 아, 네. 제가 깨뜨리셨어요? 그녀가 먼저 웃었다. 미안.
농담이에요.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은호가 숨을 들이켰다. 네, 정확히는 제가 받은 선물이었는데 길에서 사고를 막다가 바닥에 아깝네요. 모델은 우수 시리즈라 같은 형태 복제는 가능하지만 유리는 결국 한 번의 불로만 태어나는 얼굴이 있어요. 똑같을 순 없죠. 작가가 팔짱을 풀었다. 대신 복원은 못해요. 이건 도자기가 아니라서. 하지만 새 작품으로 같은 사연을 담을 수는 있어요. 같은 사연. 누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건넸다는 이야기. 그게 유리 안에서 흔들릴 수 있게. 금 대신 빛으로, 틈이 금이 되는 법을 유리는 빛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시간이 걸리겠죠. 빠르면 일주일, 느리면 영원. 작가가 미소 지었다. 근데 솔직히 선물 준 분께 바로 말하세요. 복원보다 중요한 건 사람 마음 복원이에요. 문을 나서며 은호는 포장을 부탁해 작은 유리 샘플을 하나 샀다. 어제와 거의 비슷한 크기였지만 표면에 미세한 거품이 박혀 있었다. 작가는 숨이라고 불렀다. 집에 돌아온 고성이는 오래된 상자를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서류들이 여전히 손끝을 붙잡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과거의 후회보다는 현재의 위치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지은호를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침몰하는 진실은 여전히 봉인된 채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함께 세워나가는 프로젝트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이르다. 나는 그를 끌어올릴 위치에 서 있다. 지금은 이 야망을 밀어붙일 때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갤러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준비 회의는 차분했지만 은호의 마음은 산만했습니다. 작품 배치안과 공간 동선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어제의 파편과 손끝의 통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을 꺼낼까 말까를 반복했습니다. 성인은 그런 은호의 표정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도 전략이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람을 길들이는 방식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 실장님, 오늘은 조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성희의 부드러운 말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머뭇거리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선물 받았던 유리공예 작품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뺑소니 사고 현장에서 부서졌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말끝이 잦아드는 순간 마음속 무거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습니다. 성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진 건 괜찮습니다. 그게 선물의 전부는 아니었으니까요. 은호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고백이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여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제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차 안에서 은호가 뺑소니 차량 앞을 가로막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자신과 은호 사이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의를 지키는 건 좋다. 하지만 나는 정의보다 큰 그림을 지켜야 한다. 며칠이 흐르고 성희는 전시 프리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리공예 작품은 새로 주문회 같은 시리즈로 다시 들여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이제 끝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롭게 제시하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말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킨 행동은 잊히더라도 깨진 선물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성희는 사람들 앞에서는 은호를 높여 세웠습니다. 그가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정의만으로는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과 영향력을 더 짚어야만 완벽한 그림이 됩니다. 그녀는 지은호가 자신의 손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진실을 감추며 그는 단순히 후원자이자 조력자의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리공예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보내왔습니다. 성희는 그것을 보고 짧게 웃었습니다. 깨졌던 작품은 이제 더 완벽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은호에게는 단순히 죄책감의 흔적이었지만 성희에게는 전략의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끝까지 숨긴다. 나는 그가 성공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가 올라갈 무대 위에 내가 설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언젠가 모든 걸 알게 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한편 정순이와 강호가 있는 매장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돕니다. 강호는 종일 실수를 연발하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배가 쑤시고 아프다며 일찍 집으로 향합니다. 순이는 걱정하지만 강호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집에 도착한 강호는 사실 사채업자에게 2천만 원을 빌린 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식과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그는 급히 돈이 필요해서 도무지 매장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누가 결혼을 위해 모아두었을 비상금을 찾아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엄마의 옷장 속을 뒤지다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사망 당시의 상속 포기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엄마가 빚쟁이를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찾아옵니다. 누나인 은호가 친양자로 입양 처리되어 있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호의 손끝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갑니다. 이게 뭐야, 누나가 입양됐다고? 골목 끝까지 숨이 모자랐습니다. 발바닥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웠는데요. 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땀에 젖어 구겨졌고 모서리는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가게 유리문이 시야에 들어오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밀쳐 열고 들어가자 혼자 계산대를 정리하던 정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튀어올랐습니다. 조용한 가게 공기가 깨졌습니다. 정순이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차분하게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숨을 헐떡여? 무슨 일인데? 강호는 대답 대신 서류 뭉치를 계산대 위에 탁 펼쳤습니다. 오래된 도장, 희미한 잉크, 가족관계 증명서의 활자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이거, 누나 이름 옆에 적힌 거, 친양자 입양이 뭐야? 정순이의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잔잔하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이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디서 찾았냐? 옷장 밑에 있는 상자요. 엄마 여태까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숨이 다시 가빠졌습니다. 억지로 삼킨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순이는 한 손으로 물컵을 살짝 밀어두고 다른 손으로 서류를 당겼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다. 도장 자국, 흐릿한 글씨, 그리고 친양자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다.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어디서 찾았냐? 옷장 밑에 있는 상자요. 엄마 여태까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그건 정순이가 입술을 다물었다. 내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이유부터 말해. 강호는 움찔했다. 서류를 들고 온 순간부터 가슴 어딘가가 들켜버린 기분이었다. 그건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니지. 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돈 때문이잖아. 내가 요즘 어디에 손을 댔는지 모를 거라 생각했냐. 강호의 얼굴이 굳었다.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진다고 했잖아요. 매장 일도 괜찮아진다는 말.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다. 근데 한 번도 괜찮아진 적이 없었어. 공기 속에 묵은 먼지처럼 오래된 말들이 떠다녔다. 강호는 서류를 다시 뒤집었다. 도장이 눌린 날짜에 손가락이 멈췄다. 그럼 이건 뭐예요? 누나가 입양됐다고. 내 누나가 왜? 그 애가 우리 집에 왔던 날이 겨울이었어. 순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던 애.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어. 아기가 둘둘 쌓여 있었어. 강호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누가요? 그 얘긴 지금은 말 못해. 왜요? 지금 아니면 언제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건 그 사람의 몫이기도 해. 순이의 눈빛이 한순간 흔들렸다. 다만 분명한 건 너희 아버지가 그 애를 본 순간 말했지. 순이야, 이 아이 데려가자. 얘는 집이 여기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살았어. 남의 눈치를 보며 빚쟁이들 숨결을 피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벌벌 떨면서. 강호의 시야가 좁아졌다. 서류의 활자들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 포기한 것도 그 애 때문에. 아버지 빚, 우리 빚, 다 그날로 올가미가 됐으니까.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친양자 입양을 한 건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완전히 품기 위해서였고, 동시에 그 아이에게 따라붙을지도 모를 과거의 그림자에서 떼어놓기 위해서였어. 법적으로, 마음으로, 내 딸로, 내 누나로 강호가 씹듯 말했다. 근데 왜 나는 몰랐는데 알게 할 때가 있다고 생각했어. 언제가 그때인데요? 엄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때요? 아니면 내가 덜 망가졌을 때. 순이는 한숨을 뱉었다. 내가 덜 아플 때. 지금보다 덜 아픈 때가 있었나? 강호의 웃음이 짧게 튀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누나가 친딸 아니라서.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그렇게. 그만해. 순이의 목소리가 낮게 뚝 떨어졌다. 그 애는 내 딸이야. 너도 내 아들이고. 내가 나눠서 준 건 사랑이 아니라 걱정이었어. 너는 자꾸 엉뚱한 대로 걷고 그 애는 자꾸 제자리에서 버티려고만 했으니까. 밤이 깊었다. 카페 불을 모두 끄고 집으로 돌아온 정순이는 장롱 밑판을 슬며시 밀어 올렸다. 오래전부터 있던 얇은 금속 상자 모서리가 달아 반들거리는 그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단정히 놓았다. 뚝딱 뚜껑이 열리며 오래된 종이 냄새가 번졌다. 상자 안에는 작고 낡은 베넷 저고리 한 벌, 까만 단추가 하나 떨어진 볼펜, 병원에서 받은 신생아 키 측정 카드 그리고 엷은 크림색 엽서가 한 장 들어 있었다. 그녀는 엽서를 손가락 끝으로 쓸었다. 삐뚤게 흐른 글씨.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되겠죠. 순이는 오래 묶인 매듭을 천천히 푸는 듯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기억을 한 장 한 장 꺼냈다. 그해 겨울, 눈은 예고도 없이 도시를 덮었다. 골목이 순식간에 허리까지 쌓였고 복도 끝 전구는 매캐하게 깜빡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먼저 움찔했다. 누구세요? 문 안쪽 체인에 걸린 목소리는 얇았고 스스로 듣기에도 어린 아이 같았다. 문 좀 잠깐만. 바깥 목소리는 바람의 결을 잔뜩 먹어놨고 떨렸다. 여자였다. 그리고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소리. 문 앞에 두고 갈 게 있어요. 그녀가 체인을 걸어둔 채로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찬 공기가 발목부터 파고들었다. 문턱 위에는 누군가의 코트천에 둘둘 말린 작은 덩어리가 있었다. 녹지 않은 눈이 코트 끝에 매달려 있었다. 잠깐만요. 그녀가 외쳤지만 복도에는 이미 발소리가 사라지고 있었다. 얼어붙은 장화 자국만 길게 남았다. 코트를 걷자 그 안에서 새빨간 얼굴의 아기가 나타났다. 입술이 오므려졌다 폈다 하며 숨을 찾는 모양새. 베넷 수건에서 분유의 단내와 비누 향이 섞여 올라왔다. 아기 곁에 작은 엽서가 놓여 있었다.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되겠죠. 단 한 줄. 그 순간 뒤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편 강호의 아버지 얼어붙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다. 뭐야? 말은 그렇게 나갔지만 그의 손은 이미 아기를 들어 올리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다. 거친 손바닥이 아기 등허리를 쓸었다. 춥겠다. 순이야, 안으로. 작은 방이 갑자기 가득 찼다. 히터는 불안하게 깜박였고 냄비 속 물은 금세 끓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기의 손과 발을 닦아주며 그녀는 자꾸만 엽서 문장을 떠올렸다.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되겠죠. 무엇을? 누구를? 왜 지금? 우리 집 문 앞을? 순이야. 남편이 말했다. 우리 데려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는 묘하게 안도했다. 이유 따위는 나중으로 밀렸다. 우선은 젖병을 소독하고 속사계를 말리고 이 작은 생명이 울지 않게 두 팔을 둥글게 만드는 일. 아기는 젖병을 물고도 한참을 뿌르퉁거렸다가 결국 고개를 힘없이 떨구며 잠들었다. 눈발이 창틀을 스쳤다. 그녀는 속삭였다. 어서 와. 그날 밤 거실 천장에는 빨래줄이 2개가 더 생겼다. 조그만 베넷 저고리 3벌이 밤새 바람을 마시며 흔들렸다. 남편은 담요 끝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름을 지어야지. 어떤 이름이 좋을까? 남편은 창밖 문기를 보다가 문득 그녀를 봤다. 자. 왜? 감사하게 우리에게 온 아이잖아. 은은. 은우. 그녀가 따라 말했다. 입안에서 무게가 생기는 이름이었다. 은우. 아기가 왔다는 소식은 쉽게 새어나갔다. 골목 끝 미용실에 앉아 가위를 놀리던 사람도 채소가게 사장도 어쩐지 자연스럽게 알았다. 어머, 귀엽다가 끝이 아니었다. 누구 아이래, 어디서 왔대.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
말들이 비처럼 불어나 문틈으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때마다 순이는 속으로 숫자를 세웠다. 하나, 둘, 셋 대답하지 않기. 대신 젖병 각도를 바꾸고 기저귀를 갈고 잠깐씩 남편과 눈빛으로만 말을 나눴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다. 아이가 집에 온 지 어느덧 몇 달.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또 다른 종이가 놓였다. 흰 봉투, 발신인 없음. 언젠가 미안해요. 삐죽한 글씨. 그날 저녁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법원에 가자. 이 아이 완전히 묶자. 민원실의 대기표 번호가 전광판에서 느리게 넘어가던 날 순이는 입양과 친양자라는 말을 처음 분명히 배웠다. 담당 공무원은 행정용어를 최대한 쉬운 말로 바꾸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보통의 입양은 호적에 입적되는 절차고요. 친양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원래의 관계 서류는 볼 수 없게 되죠. 좋은 쪽으로는 보호, 나쁜 쪽으로는 다시 못 돌아간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시 못 돌아간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뜻이기도 해요. 담당자가 조용히 덧붙였다. 왜 이 절차를 원하시는지 본인들만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 아이를 임시로 데려온 게 아닙니다. 우리 딸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준비 서류는 제가 안내드릴게요. 절차는 좀 번거로워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그는 잠깐 미소 지었다. 기다리는 동안 더 단단해지기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나오며 순이는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그들은 은호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카페 아지트의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큼직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은호에게 그것을 건넸습니다. 은호는 기다리던 마음을 담아 반가움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장면을 창고 안에서 지켜보던 지역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연락도 없이 오네. 저걸 어떻게 다 나눠 먹으라고 저렇게 사와. 잠시 후 지역이 모습을 드러내자 성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하냐? 지역은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내 돈 내고 커피 마시는 게 문제 있어? 두 사람의 대화는 팽팽한 긴장으로 이어졌고 성재가 준비한 과일 바구니가 열리자 지역은 아무렇지 않게 바나나를 꺼내 들고 먹었습니다. 성재는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야, 그거 은호 주려고 산 건데. 지역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은호? 은호는 바나나 싫어해. 싫어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속이 안 좋아. 그것도 몰랐냐? 성재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과거 은호가 아팠을 때 보냈던 선물이 사실은 부담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상황을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사상에 올리고 가족들이 나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지역은 성재에게 은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물었습니다. 성재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고 답하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은근한 질투와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혼자 남은 지역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은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보다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목요일 밤 카페 마감 알림이 울리자 은호가 손목시계를 탁 쳐다봤다. 셔터를 절반 내려놓고 바 옆 화이트보드에 포스트잇 방향을 바꿨다. 못 깬 밤 6시 반. 목요일. 개인방, 밥 먹기. 수정이 에코백을 집어들며 웃었다. 오늘은 PC방 국룰이지. 시작 라면, 중간에 군만두,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성재가 헤드셋 케이스를 흔들었다. 그리고 승리 포즈 스샷. 어제 전략 영상 봤거든. 전략 영상 끊어. 은호가 장난스레 눈을 흘겼다. 우린 원래 규칙 있잖아. 웃음 우선. 이기는 건 덤. 그때 창고에서 금속 선반이 살짝 울리는 소리가 났다. 지역이 문을 밀고 나왔다. 장갑을 벗어 꽂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오늘 나도 같이 가도 돼? 셋의 시선이 한 점에 모였다. 정기 멤버끼리 쌓인 리듬이 있다 보니 호흡 하나 길어지는 공백이 생겼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수정이었다. 가자. 단. 우리 룰 준수. 노업무. 노예민. 노승질. 어기면 벌칙은 분식 쏘기. 성재가 덧붙였다. 합류자는 첫판 의자 잡기 담당. 자리 잡는 게 반은 이겼다.
은호가 지역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자. 알림 내가 집행자 콜하면 바로 따라와. 게임에서도, 길에서도. 알겠습니다. 지역은 짧게 대답했다. 그 한마디에 안도와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다. 인터넷 게임방 간판에 푸른 네온이 골목 끝을 적셨다. 문을 열자 따끈한 라면 향과 팬 소리, 헤드셋 마이크의 낮은 웅웅거림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카운터에는 우리 매장은 팀 욕설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자리 넷, 붙어 있는 곳으로요. 수정이 손가락 4개를 세웠다. 알바생이 은호팀 오셨네요라며 씩 웃었다. 늘 앉던 곳 비워놨어요. 헉. 단골 인증. 성재가 귀엽게 자랑했다. 지역은 그 말에 살짝 놀랐다. 늘 앉던 곳. 이미 이들의 목요일 밤은 공간까지 정해져 있었다. 좌석이 나란히 배치됐다. 가운데 은호, 오른쪽 수정, 왼쪽 성재, 맨 끝에 지역. 각자 헤드셋을 쓰고 볼륨을 맞췄다. 보이스 테스트. 성재가 말했다. 들려. 수정. 좋아. 은호. 지역이 마이크를 가까이 했다. 테스트. 은호가 짧게 웃었다. 목소리 괜찮네. 오늘은 내가 세컨콜 맡아. 주문표가 모니터 아래로 밀려 들어왔다. 라면 2그릇. 군만두 1접시. 김치볶음밥 하나. 아이스티 2잔. 탄산 2캔. 출발하기 전에 당 보충. 수정이 젓가락 포장을 쨍 소리 내며 찢었다. 그럼 난 맵기 조절. 성재가 김치를 살짝 덜었다. 지역은 물티슈를 펴서 마우스패드를 한번 닦았다. 손 먼저. 역시 안전 제일. 수정이 별명을 붙였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첫 게임은 협동 슈팅이었다. 은호가 룸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YUPJARI 옆자리로 걸었다. 입장. 화면이 밝아지고 팀 위치가 지도 위에 찍혔다. 은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헤드셋에 흘렀다. 초반엔 안 들킨다가 목표. 성재, 좌측 고지에서 시야. 수정, 센터 뒤 라인에서 회복. 지역, 나랑 오른쪽 골목 천천히. 천천히가 포인트야. 성재가 장난을 섞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말한 거 알죠? 말 길면 벌점. 은호가 짧게 잘랐다. 웃음이 스르르 번졌다. 첫 교전. 코너를 돌자 적팀의 발소리가 겹쳤다. 성재가 탄착 지점을 콜했다. 2명. 우측 문. 지역이 연막을 탁 던지고 살짝 뒤로 빠졌다. 은호가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금 4개의 크로스에어가 덮치듯 움직였다. 전광판에 팀 와이파 떠올랐다. 좋아. 수정이 박수 대신 책상 아래에서 슬리퍼를 쿵쿵 2번 쳤다. PC방 매너 박수였다. 다음 타워까지 40초. 재정비. 은호가 부연했다. 성재가 리듬을 받아 탄약 나눔 완료라고 짧게 말하고 탄창을 드롭했다. 지역이 주워들며 어깨가 미세하게 펴졌다. 맞춰가는 느낌. 그런데 2번째 라운드부터 작은 삐걱거림이 생겼다. 성재와 은호의 대화는 이미 오래 쌓인 합처럼 빨랐고 지역은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다가 말끝이 조금씩 거칠어졌다. 거기 왜 들어가 아니. 들어가지 말라니까. 수정이 바로 끊었다. 노예민. 지역이 숨을 들이마셨다. 미안. 다시. 그는 말끝을 다듬었다. 우측 창문 클리어. 뒤에서 붙는 발소리 하나. 알바생이 라면을 새로 가져다 주며 말했다. 좋으시면 파워에이드 서비스로 드릴까요? 수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사래를 쳤다. 우리 물 마실게요. 오늘은 말이 덜 말리고 싶어서. 말이 덜 말리게 하는 물이라 멋있네. 성재가 피식 웃었다. 지역은 컵 뚜껑을 닫으며 작은 실수를 했다. 얼음컵에 땀이 흘러 마우스 케이블에 고였다. 순간적으로 손이 마우스로 갔다가 바닥으로 갔다. 한 손으로 컵을 들어 케이블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물티슈를 쭉 뽑아 닦아냈다. 미끄러질 뻔. 은호가 옆눈으로 그걸 보고 짧게 말했다. 그래서 안전제일. 3번째 판은 커스텀 하드 모드였다. 적팀의 닉네임들이 유난히 노련해 보였다. 첫 교전에서 성재가 다운됐다. 미안. 말 줄이고 숨 고르고. 오른쪽으로 3칸. 은호의 콜이 더 낮아졌다. 지역. 연막 2개로 계단 자르고. 수정은 좌측 박스 고정. 확인.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그만큼 움직임이 많았다.
마우스 소리, 키보드 타건이 리듬처럼 겹쳤다. 지역은 자기 화면보다 은호의 미니맵에 오래 머물렀다. 팀 경로가 매끈하게 겹쳐졌다. 마지막 순간, 은호가 지금 하고 한 글자 던졌고 네 사람의 화면에 동시에 승리가 떴다. 네온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모두가 아무 말 없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살짝 늦어서 찾아오는 웃음이 쏟아졌다. 성재가 헤드셋을 들어 올렸다. 와, 오늘 마지막 콜 예술이었다. 수정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톡톡 쳤다. 우리 규칙 추가. 예술은 팀에서 나온다. 개인 화려함 허용. 팀 리듬 우선. 지역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 하나 말해도 돼? 질문 라운드. 수정이 대답 대신 눈썹을 올렸다. 질문이라기보다 고백. 지역이 성재를 곁눈질했다. 너희 둘이 같이 웃는 거 보면 좋다가도 속이 뒤집히더라. 오늘은 그걸 말로 바꿔보려고 왔거든.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은호가 덧붙였다. 그걸 말로 바꾸는 순간 우리 규칙의 절반은 지킨 거야. 나머지 절반은 같이 밥 먹으며 지키자. 알바생이 예약 시간을 알려줬다. 손님들, 막판 가능하시고요. 이유는 대기 있어요.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막판은 분식 내기. 지는 팀이 군만두 추가. 좋다. 성재가 팔을 풀었다. 근데 우리 4명이면 팀이 하나잖아. 그럼 오늘의 개인 도전 누가 라면 제일 예쁘게 먹나. 그건 내가 진다. 은호가 솔직하게 손을 들었다. 나는 예쁘게보다 조용히. 지역이 미소를 붙였다. 그게 예쁘다. 막판은 가벼운 미니게임이었다. 공을 주고받으며 포인트를 쌓는 게임. 네 사람의 스코어가 나란히 올라갔고 종종 엉망으로 꼬였다. 성재가 엉뚱한 방향으로 공을 날리자 수정이 노승질을 외쳤고 지역이 몸을 숙여 키보드를 턱으로 칠 뻔하다가 웃음으로 주저앉았다. 마지막에 모든 점수가 합쳐져 팀 S등급이 찍혔다. 라면이 다시 도착했다. 네 사람은 증기를 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젓가락이 국물을 건너며 작은 선을 그렸다. 편안했다. PC방을 나와 근처 분식집에 앉았다. 튀김 몇 점과 주먹밥, 콜라 2잔, 물 2잔. 밖은 늦은 봄비가 머뭇거리다 사라지는 중이었다. 성재가 빨대를 돌리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오늘 왜 같이 오고 싶었는지 아까 반쯤 들었지만 조금 더 들려줄래? 지역은 말의 길이를 가늠하듯 창문 밖을 보다가 짧게 골랐다. 내가 자주 오고 그때마다 은호가 편해 보여서 내가 모르는 장면이 생기는 느낌이더라. 그게 질투였고. 응. 성재가 바로 받았다. 그럴 수 있지. 수정이 튀김을 반으로 갈라 4병의 접시에 나눠 놓으며 덧붙였다. 그럼 오늘의 결론. 질투는 초대장으로 바꿔라. 초대장을 받으면 자리표를 준다. 이름은 옆자리. 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난 사람이 쌓이는 걸 좋아해. 규칙의 핵심은 그거야. 옆에 앉을 사람 하나 더. 게임 시작 전에 확인하기.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확인했다. 성재가 건배를 제안했다. 그럼 규칙 업데이트 기념. 건배. 4개의 종이컵이 살짝 부딪혔다. 조용한 소리였다. 이 팀에 잘 어울리는 소리였다. 그는 짧게 웃었다. 그렇게 게임으로 뭉친 밤이 지나갔습니다. 늦은 저녁.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숨이 가쁘게 섞인 발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두리번거리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자를 향해 곧장 달려왔다. 돈 좀 필요해.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탁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묻어 있었다. 또야? 지난번에도 내가 가진 돈 다 털어줬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남자는 절박하게 두 손을 모았다.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 못 갚으면 그냥 끝장이야. 손목 잘린다고 했단 말이야. 여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끝장이면 끝장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든 구덩이야. 내가 왜 계속 뒷수습을 해줘야 하냐고. 그 말에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무서워. 아직 젊은데 이렇게 망가지고 싶지 않아. 제발, 이번 한 번만. 하지만 돌아온 건 더 단단한 거절뿐이었다. 여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젊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야.
사체가 장난인 줄 알아? 이번에도 안 고치면 넌 평생 못 벗어나.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폭발하듯 외쳤다. 엄마 얘기 쉽게 하지 마. 너는 친딸도 아니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여자의 표정은 단숨에 굳었고 그 눈빛에는 깊은 충격이 스쳤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를 날카롭게 도려낸 듯한 표정이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남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지만 멈추지 못했다.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쳤다. 봤어.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에 다 있더라. 입양된 거라고. 너는 우리 집 친딸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맨날 날 눌러? 왜 심판하냐고. 여자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가장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상처가 강제로 꺼내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그래, 입양된 거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누나가 아닌 건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널 지켜주고 사고 수습하고 울면 달래준 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세월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아?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미안해, 그냥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그랬어. 누나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여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등을 돌렸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는 방금 같은 말 하지 마. 피가 섞였든 아니든 난 내 누나야.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일로 날 끌어들이지 마. 그게 마지막이야. 남자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다. 카페 안은 다시 적막에 잠겼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금이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